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수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역사상 최악의 최대 규모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금 테러 때문에 지금 뜨겁습니다. 잠시 후 최악의 총기 난사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른 뉴스 속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취재 내용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떠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동아일보 확인 결과 보도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홍보업체에 모든 홍보 과정을 맡겼다. 국민의당이 뭐를 거절했을까요? 유명 국내 홍보업체에서 우리가 국민의당 로고를 무료로 제작해 주겠습니다라는 제안까지 거절하면서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영세 홍보업체에 국민의당이 일감을 맡겼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미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한국일보 급하게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이 최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악의 악몽 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 셈입니다. 극적으로 탈출한 여성들의 옷에는 누구 혈흔인지 모를 혈흔들이 여기저기 튀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미국 본토가 다시 뜨겁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범행 직전 9.11에 전화를 걸어서 IS에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이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같은 최악의 총기 난사 테러를 벌인 걸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요일 새벽에 참극, 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했다는데 클럽에서 춤추던 300명을 향해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소한 50명이 사망을 했고 이 중에는 경찰관도 2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 피해 현황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내 정치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른바 김수민 게이트,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2억 원대의 자금은 어디에 쓰였냐? 리베이트는 누가 주도했냐?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김수민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공천위원들도 당일날까지 모르고 김수민 의원이 공천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부분까지 파헤쳐보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도 이상돈 교수도 이상돈 의원도 이 부분을 주목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여부도 함께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김수민 게이트. 김수민 비례 공천 때 어떠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깜깜이 심사 의혹이 오늘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관위원들 아무도 모르게 비례대표 7번이라는 나름 앞선 순위를 지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더군다나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대표로 있었던 홍보대행사가 지정된 이후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일사천리였다. 어떤 의혹이 있지 않았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1면입니다. 검찰이 참 바쁩니다. 이번에는 정은호 대표 구명 로비 변호사로 잘 알려지고 있는 최유정 측이 경찰에 억대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대체 최유정 변호사 어디까지 로비했니? 라는 물음이 뇌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찰까지 억대 로비. 그렇다면 재판부, 검찰, 이어서 경찰까지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로비의 검은 손이 뻗쳤다는 겁니다.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사패산 등산객 살해범이 주말 동안 자수를 했죠. 그런데 살해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혼자 있는 여성의 돈을 노렸다. 혼자 있는 여성의 돈을 노렸다. 그런데 결국 그가 훔쳐간 돈은 고작 15,000원 뿐이었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도지구쇼. 미국의 최악의 총기 난사 속보부터 국내 정치 사회 이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도지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안타까운 뉴스 속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53명이 심각한 부상을 받은 것으로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올란도 총기 난사 사건은 9.11 사태 이후 최대 테러 사건으로 미 언론들은 지금 이 시각 보도를 하고 있고요. 총기 테러 용의자는 나이트클럽에 진입을 해서 춤을 추고 있는 300명을 향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시간가량 인질극을 펼쳤고 결국 인질극 도중 미 경찰에 의해서 용의자는 사살이 됐는데 아프간계 미국인인 이 용의자는 범행 직전 9.11에 전화를 걸어서 IS에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현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잠잠하더니 또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미국 전역이 현재 공포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 발빠르게 돌직구쇼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들 현재 이 말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호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부상자들이 잇따라 옮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2일 새벽 2시쯤 플로리다 올랜도의 게이클럽 펄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클럽 안은 주말밤을 즐기던 100여 명의 남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동 소총과 폭발물로 무장한 괴한은 간단히 경비원을 제압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총성을 숨기며 순식간에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클럽 안에서 인질을 붙잡고 3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새벽 5시쯤 특수기동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29살 오마르 마틴. 이번 사건을 위해 렌터카와 공격용 소총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전과 기록은 없지만 이미 IS 동조자로 의심받아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 총격 직전에는 9.11에 전화해 자신이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증오 행위로 규정한 뒤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Today as Americans, we grieve the brutal murder, a horrific massacre. We know enough to say that this was an act of terror and an act of hate. 교황과 각국 정상들도 잇따라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애도와 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전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대량 학살 사건이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해당 클럽 지도를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나도 평범한 도심 속에서 이번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플로리다주의 올랜드입니다. 한 도심 한가운데 음식점과 주유소로 둘러싸여 있는 평범한 도심 한가운데에 펄스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에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 이른바 게이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펄스 나이트클럽 현지 시각 12일 새벽 2시에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00명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고 용의자는 총기 난사로 최소 50명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현 시간 집계되고 있고 적어도 5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찰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관까지 목숨을 앗아갔다. 도대체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어떤 순으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사건 경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올란도 나이트클럽 테러 사건 일주입니다. 현지 시각 오전 새벽입니다. 2시 2분. 무장한 용의자, 폭발물과 총기로 무장을 했다. 현지 경찰은 이렇게 밝혔는데
3명의 경찰관과 애초에 총격전을 벌이면서 방금 보셨던 올랜도 도심 한가운데에 펄스 올랜도라는 게이 클럽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하자마자 범인은 나이트클럽 내 사람들 300여 명을 향해서 무차별로 난사를 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3시간가량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인질극을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고요. 현지 시각 오전 5시 간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 건물로 진입을 해서 폭발물로 클럽의 벽면을 뚫고 용의자인 마틴과 총격전을 벌였고 결국 총격전 끝에 용의자인 마틴은 사살이 됐습니다. 30여 명의 인질은 다행스럽게도 구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50명이 숨지고 53명이 현재 치료 중인데 아직 한인 피해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다쳤는지 한인은 그 가운데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 위원님, 미 역사상 여러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버지니아 텍에서 있었던 그 조승희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까지는 최악이었는데 한인 학생이 난사했던 그 사건. 지금 이거를 넘어서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고요. 사망자가 이제 50명에 부상자도 53명이기 때문에 이제 100명이 아마 부상자 중에 좀 더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범인이 아프가니스탄의 미국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이슬람이죠. 이슬람이기 때문에 IS와의 어떤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나온 바로는 있으면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종교적으로 뭐 코란을 읽는다든가 평소에 모스크에 방문한다든가 수염을 기른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자랄 때는 그 평범한 미국 청년으로 자랐는데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바로 용의자 마틴입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걸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인터뷰에 따르면은 평소에 뭐 남자 2명이 키스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분노를 터뜨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 이번에 공격을 한 나이트클럽 펄스 나이트클럽이 게이 클럽입니다. 예. 물론 여성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주로 게이들을 위한 클럽인데 거기를 타겟으로 한 걸로 봐서 일종의 동성애 혐오 범죄로 보고 있고요. 범행이 직전에 그 미국의 911에 911에 전화를 해서 IS에 총성 맹세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본인 이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고 범행 자체는 소위 말한 자생적인 테러리스트 혼자서 준비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현지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낙 실시간으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도대체 왜 300명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는지 더군다나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범죄 전과도 없었던 평범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미국 수사국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올랜도 경찰청장은 이런 말을 미 언론에 조금 전 밝혔는데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용의자가 폭발물과 공격형 무기 등등을 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준비가 매우 철저한 조직적인 범행이다. 조직적인 범행이다. 어쩌면 단독 범행은 아닐 수도 있다. 지난 파리 테러 사건 때처럼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이 연관됐거나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듯한 단서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밝혔고요. FBI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미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 도식구쇼에서 가장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FBI 관계자는 조금 전 미 언론을 향해서 용의자가 이전에도 테러 위협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아버지의 진술과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성애를 아들이 혐오했었다라는 아버지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범행을 시사하는데 FBI와 경찰청장이 조금 전 밝힌 이 내용에 따르면 조직적이고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과연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현재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태곤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 용의자가 아니죠. 범인이 사살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텐데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겠죠. IS하고 연계가 됐든지 아니면 동성애 혐오였던지 간에 소프트 타겟을 겨냥한 것이다. 이 소프트 네. 타겟이라는 것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군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있는 곳,
뭐 버지니아 텍 사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경비가 없는 곳, 정치적 목적이 없는 곳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게이들에 대한 혐오 범죄의 양상을 띈다. 그런데 또 가해자는 무슬림이다. 이러면은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예컨대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 볼 때는 이건 무슬림들이 이러지 않았냐. 이거 무슬림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진보적인 쪽에서 볼 수 있을 때는 이거 게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지에 대한 혐오 범죄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총기 규제에 대한 것이 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예. 그렇게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의제니까 예.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총기가 거기다가 이제 그냥 권총이 아니라 공격용 소총이라든지 폭발물까지도 손에 쉽게 넣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 벌어지고 거기다가 범인은 죽었기 때문에 네. 답은 쉽게 안 나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 규모로 사망자가 총기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미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 시각 CNN도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CNN 실시간 방송 상황을 한번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CNN 실시간 방송 화면을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속보로 지금 계속 50명이 사망했고 53명이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량 총기 사건이다라는 뉴스 속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클럽 주변에 경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 실시간으로 CNN 보도를 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전문가와 또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관계 당국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들도 현재 CNN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본토가 박선 교수님, 이 총기 사건, 총기 규제 때문에 또 한 번 뜨거워진 겁니다. 네, 저게 좀 몇 가지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엉켜 있다고 보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제 트럼프 뭐 공화당 미국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슬림이 일시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 주장이 옳았다라는 주장을 한 거 보면 그 방향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총기 소지해지는 그 구매가 좀 허술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앞으로 연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혐오, 극단적인 혐오가 난 그 사건일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010년인가 그 미국에 그 교환교수로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선거가 치러졌냐면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 당시만 해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가 약간 우세를 했는데 결국 부결됐는데 이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뜨거운 감자라서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언을 해갖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너무나 예민해서 정치권에서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반대도 예.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네. 우리도 지금 그런 논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바로 이걸 감안한다면 몇 가지 엉켰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살해 수단이 주어지고 극단적인 어떤 그 무분별한 증오심이 커지고 했을 때 동성애권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는 역시 이게 9.11 같이 밖으로부터 온 테러가 아니라 자생적인 테러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이런 사건들은 어느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지구촌에 이제 울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하고 연관지어서 볼 대목들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범인이 3시간가량 인지극을 펼쳤는데 처음에 총기 소리가 들렸을 때 클럽에 있었던 생존자가 현재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50차례의 총성이 들렸다. 흘러나오던 음악이 멈췄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나뒹굴었고 모두가 클럽 밖으로 달아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정성희 위원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동성애 혐오일 수도 있고 동성애 혐오가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어서 IS에 충성 맹세를 했다라는 등등. 그러니까 본인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키워둔 와중에 IS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도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하기가 더 어렵고 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것이 미국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쪽에 의해서도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럼프, 힐러리,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의 자기 자신의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핵폭탄급 이슈를 던진 그런 사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묻힐 가능성,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것이 풀리지 않고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올란드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 한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워낙 미국 전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총기 난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증언을 한 내용들이 지금 뉴스 속보로 미국 본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이겠지만 죽은 사람들 유가족들도 거기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충격은 아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건 처음 본다라는 증언들도 있었고요. 총성이 한 50발 정도 들리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이게 클럽이라는 데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총성이 한두 발 정도 들렸을 때는 이게 총성 소리인지 음악 소리인지 헷갈릴 정도의 바로 저 클럽이었군요. 네, 내용들이 있을 텐데 몇 발이 들리면서 음악이 꺼지는 순간부터 이게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같이 클럽에는 혼자 가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랑 모여져서 갔을 텐데 이 다급한 마음에 사람들이랑 흩어져 갖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러한 이 총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 사회가 또다시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만약에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라면, 특히나 IS와 연관된 테러 조직 범죄자의 소행이라면, 특히나 이 게이바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클럽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부의 분열이라든지 그렇죠. 미국 사회의 어떤 내부 갈등을 노린 건 범행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 테러가 학교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였다면 모든 미국인이 들끓어갖고선 사실 IS를 대상으로 한 이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그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했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흘러가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사회가 분열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앞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얘기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앞두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당신들의 동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그들을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첨에 있는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가 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얘기들로 테러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회가 분열에 빠지게 된다면 이게 바로 IS 조직 그리고 테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동성애 혐오로 인한 범죄이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수경 기자님 지금 미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화면들이 지금 외신 보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줄을 쓴 겁니까? 지금 혈액을 기증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하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게이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자기의 피를 헌혈하겠다고 줄을 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성애자들, 스트레이트들이라고 하는 이성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는 사실은 종교와 분리돼서 단순히 어떤 게이나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한 증오 범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힘들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종교가 같던 아니던 내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무관하게 결국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피를 지금 헌혈하겠다고 600명, 700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지역 병원 말고 은행 혈액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줄을 서시라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사패산 사건은 강도 살인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 뺏으러 산으로 올라갔고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결국 그가 훔친 돈은 1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주말 사이에. 근데 경찰 조사 결과도 주말 동안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 15,000원
훔치기 위해서 한 여성의 목숨을 뺏어간 형국입니다. 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인데요. 이 15,000원이라는 돈이 이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돈이라고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의정부에 있는 뭐 만화방에서 24시간 동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만화방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 만화방의 하루 이용료가 15,000원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 돈을 갖고 의정부에 와서 하루하루 뭐 별 희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만화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소주를 사들고 사패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소주를 마시고 나서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거의 뭐 본인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겠죠. 거의 이 세상에 대한 삶을 사실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등산객인 여성을 발견하고서는 돈을 뺏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어쨌거나 그 15,000원이라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도 끔찍하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패산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 지나가다가 젊은 남성만 등산객에서 혼자 있는 남성만 보더라도 놀라갖고서는 도망치는 듯이 산에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두게 됐을 경우에 사회 자체를 완전히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CCTV를 설치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해결될 것이냐.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자기의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범죄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를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더 나아가서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4,000원, 15,0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범인이 훔친 돈은 15,000원. 그리고 범인이 하루 동안 만화방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이 14,000원. 그러니까 수중에 하루치 만화방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는데 결국 훔친 금액이 하루 더 만화방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과 일치했다. 정성희 위원님, 일용직 노동자였고 미혼이었고 특별한 연고가 없었고 그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었던 사람이 범인이었고 만화방 숙식료 14,000원과 비슷한 금액을 결국 훔쳤다. 이 사건은 이제 수락산 사건이나 그 강남의 묻지마 살인 사건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수중에 돈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없어서 가정 해체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과 빈곤과 그다음에 가족 해체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쉽게 범행 대상을 발견했을 때 사고를 저지르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의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요. 만약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안전한 사회라는 것은 요원하다. 안전한 사회라는 것이 단순히 치안 어떤 그런 것을 잘 되는 사회가 아니라 저렇게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실업자나 이런 것이 많은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언제든지 그런 안전한 사회를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실업과 어떤 범죄와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경찰의 조사와 용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한 가지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식현 기자님, 바로 저 한국일보 기사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사패산 살인범이 피해자를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바지를 내렸다라고 바로 진술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범인은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옷을 내리고 나는 도망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경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보도가 나왔었죠. 남성의 채모가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DNA를 분석해 봤더니 일치하는 게 없어서 아직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라고까지만 저희가 일단 그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당시 발견됐던 채모는 이 용의자의 것과는 다른 걸로 결론이 났고 다른 남성의 것이다. 다른 남성의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결국은 저 피해자 여성분의 몸에 뭐 묻은 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DNA가 일치한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럼 옷을 벗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일부러 옷을 좀 벗겼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다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100% 믿을 수 있을까? 그때 어쨌든 술을 또 마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용의자의 말대로라면 범인의 말대로라면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쫓아오지 못하게 옷을 벗겼다라는 것이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맞지 않기 네. 때문에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뭐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오게 옷을 벗겼다라는 것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데 말을 조금 보태보자면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왜냐면요, 된다. 우리 IMF 직후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생계형 범죄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은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았죠. 전봇대 올라가지고 전선을 잘라간다든지 다리 난간을 떼가지고 판다든지 그런 생계형 범죄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빈부격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요즘 보면요, 제 경찰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절도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가게에 가도 이제 카드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그러니까 흉악 범죄 말고 조금 낮은 등급의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흉악 범죄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돈을 뭐 당장 이런 아까 뭐 하룻밤에 이제 15,000원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가지고 돈 많은 데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훔칠 데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범죄가 오히려 흉포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최소한 사람이 이제 밥 못 먹어가지고 살인 저지르는 일은 좀 없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안전망 쪽으로도 접근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직접 한번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실까요? 용의자의 모습이, 범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은 범행 직후에 범인이 하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못 쫓아오게 바지를 내리고 다급하게 도주했다라는 범인의 진술과는 전혀 배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느긋하게 스마트폰과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CCTV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거쳐서 병원 로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병원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인이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는 영상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아마도 피해자에게 훔친 현금으로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범인의 얼굴을 현재는 모자이크로 가려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선 수락산 살인사건 때처럼 이번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병민 의원님,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공개해야죠. 왜냐하면 수락산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여성 혼자서 등산로에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돼버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알 권리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경찰이 신원 확인,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좀 제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모방범죄로 자기를 인생이 끝까지 몰아넣지 말고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라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회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조금 더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춰갖고 이런 모방범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 잇따른 강력 살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의 가장 뜨거운 인물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는 날인데 인터넷에 올린 이 말 때문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세월호에 비유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탓이라는 말은 쏙 빼고 현 정부의 무능함 탓이다. 보수 정권의 탓이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올렸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내용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오로지 이윤, 탐욕, 무능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는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라고 썼네요.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그 무책임과 무반성이 또다시 구의역 사고를 낳았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 탓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올린 글 때문에 지금 뜨거운데요. 정성규 위원님. 물론 정부와 여당의 탓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도 서울시의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 시장의 탓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박원 시장을 불러서 질타를 한 바가 있죠. 근데 저 정도면 논리의 비약은 정말 레전드급입니다. 전설급이다. 예, 좀 그 구의역 사고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매피아 내려와서 했던 거,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문제, 그 다음에 매뉴얼도 지키지 못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서 갓 들어온 비정규직 직원한테 하고, 그 다음에 책임 밀어내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요. 새누리당 정권한테 연결시키는 그 논리의 비약이 정말 저는 놀랍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 지상의 세월호로 비유를 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표표히 이제 히말라야로 내려가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뭐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비판하고 하는 좀 흑백 논리나 이런 그런 것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저런 행동이 그 대선 주자가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좀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좀 거리가 일반 사람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정치권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정치 전문가에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열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전문가로서? 글쎄요, 저도 평상시에 문재인 대표를 좋게 보려고 노력한 사람 중 하나인데 오늘은 제가 정 의원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합니다. 오늘은 문 전 대표 좋게 볼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질타할 때 그 모습이 괜찮았어요. 오히려 큰 정치가 저렇게 야당도 저렇게 해줘야 된다. 뭐 국민들이 볼 때 이 책임의 원인 규명은 어디에 있는가, 정파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설마 문재인 대표가 이제 뭐 내 히말라야산 가는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했다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저는 좀 상가한 게 좋고요. 오히려 좀 비판의 정치와 비난의 정치는 분명히 한계를 갖습니다.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정치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큰 산에 간다면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왜? 세월호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월호 같은 사건은 국가가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본적인 비판이거든요. 그건 맞는 비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국가를 운영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당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정당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면 국가 역할을 달리할 것이고 그런 사건은 안 생길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가 국가 운영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글쎄요. 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다. 남탓만 했다. 죄송해요. 정치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답은 없죠. 정치 전문가가 이해 못할 정도면 말 다 한 건데. 네, 정치 전문가 아닌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황당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 SNS 공격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응 함께 보시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이냐. 모든 걸 새누리당 탓으로 끼워 맞추는 논리 비약이 놀랍다. 이렇게 밝혔고요. 새누리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도 정부 여당 잘못으로 호도하는 주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허무한 정치 공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표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면해온 일들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 윤태호 실장님,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수많은 원인 중에 1차적인 기본 원인은 예를 들어서 박 시장 취임 이후 3번째나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낙하산 인사와 또 매피아, 그리고 박 시장이 취임 이후에 반복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첫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새누리당은 막 서울시 개인의 문제와 이런 운영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은
큰 구조에 대한 이야기만 한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걸 좀 거꾸로 했으면은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이 뭐랄까 생산적인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고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까 하신 말씀 어떤 뭐 저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좀 특히 뭐 진보적인 좀 책임이 덜한 정치적 책임이 덜한 사람은 이제 저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이제 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문 대표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 이제 뭐 대권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고 그럼 이제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아, 저 사람들이 하면은 뭔가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이런 예.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또 문 대표의 강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운영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영 합리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국민과 이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우위로 둘지 이제는 그래도 뭐 안전을 우위로 둘 때가 아닌가요? 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으면은 아 국정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이 미칠 파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급기야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사설 제목으로 사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요즘 선동 여행 중인가? 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인데 저희 말이 아니라 네. 김병미 전 의원님 대선 주자급에게는 특별한 기대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뭐 그냥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이런 발언했다면 뉴스도 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대선 주자의 덕목들이 있겠죠. 근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덕목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권력 의지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보 하나가 선거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트위터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정당인이 한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표 이번 행동은 이 악마의 한 수가 아니었냐. 누구에게? 박원순 시장에게 악마의 한 수가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구의역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조금 들어가는 추세가 돼버렸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수습 차원에 들어가고 이제는 진상규명을 하면서 뭔가 또 다른 행보를 가는 차원에서 갑자기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요구하는 거는 정말 통큰 지도자로서 지금 누가 뭐래도 대통령 지지율 1위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가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통큰 정책적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정치부 기자로서 앵커이기 전에 정치부 기자로서 대통령과 그리고 해경 관계자, 정부 당국자들의 무능함을 그 누구보다 뼈아프게 질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과 리더는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의 덕목인데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꾼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른바 김수민 게이트가 뜨겁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파문이 일파만파인데 이 의혹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파문, 더해가는 의혹들 오늘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의혹을 뜯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이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는데 한 대학 강의에서 강펀치를 맞고도 오래 버틸 수 있어야 이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대표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어떤 의혹들이 오늘 새롭게 제기됐기에 안철수 대표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저렇게 토로했을까요? 첫 번째 의혹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내 당이 수억 원대의 로고 제작 비용을 무료로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국내 유명 홍보업체의 선의의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영세업체인 김수민 대표가 운영했던 홍보업체 관련된
영세업체에 의뢰를 했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홍보 로고 작업을 하는데 2억 내지 3억 원이 들고 있는데요. 유명한 홍보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걸 거절을 하고 브랜드 호텔에다가 줬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 왜냐하면 홍보 업체 하면 리베이트를 못 받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주면 리베이트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주고서 이 그 숙명여대 내에 있는 벤처 기업 브랜드 호텔에 준 거고요. 이거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었다. 예. 리베이트 의혹이 이 간단한 김수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매우 중요한 취재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김 기자, 내 이름 말하지 마.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당 관계자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시에 PI 작업, 로고 등을 포함한 홍보 작업이죠. 2억에서 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 대신 김수민 당시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이 이 일을 맡은 뒤 우리 당 홍보국은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정치권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정치 전문가에게. 무료로 해주겠다는 수억 원의 홍보업체의 선의를 거절하면서 굳이 돈을 들어가면서 김수민 대표에게 의뢰를 했다. 석연치 않습니다. 저게 이제 수사를 진행할수록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 사건만 봐더라도 지금 1당, 2당도 비슷한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한 사람이 있지만 실은 저런 행태는 이미 10년 전의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없어졌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흉내를 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상상 외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당은요, 이번 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내부 질서를 엄청나게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사실 뭐 호남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전국구를 그렇게 비례대표를 얻어낼 줄 몰랐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가 나와 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치 못할 정당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될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도려내는 작업을 엄청나게 저는 해주기를 바라고 예.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방향의 이야기였으면 옳다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예.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저도 비례대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자꾸 정당에서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김수민 게이트 두 번째 의혹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의혹이 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같은 김수민 의혹에 대해서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는데 총선 전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알았냐는 겁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진상조사 단이 꾸려졌고 당내에서 진상조사 단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의지에 따라 공천 의혹까지 조사할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어디까지 알았느냐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당의 핵심이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누가 뭐래도 사당화 논란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당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세비 반납 논란이 났을 때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국민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클린 정당 이미지를 각축했는데 이 리베이트라는 게 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게 리베이트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고 여기서 빼먹은 돈은 국고 보조금, 국민의 세금을 빼먹은 일이기 때문에 이 클린 정당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이 있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김수민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사전에부터 김수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알았는가 몰랐는가 리베이트를 알았는가 몰랐는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비례대표 7번 안철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태규 본부장이 8번을 받았으니까 7번이란 번호는 사실상 저는 당선 안정권이라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몰랐던 김수민이라는 사람을 앉히는 과정에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조사가 핵심인데 결국 이거를 국민의당이 해낼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3번으로 이어집니다. 김수민 비례 7번의 공천 과정 깜깜이 심사다라는 말이 당 내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비례대표에게 공천권을 주는 이 중차대한 일을 김수민 비례 7번 결정된 사안을 발표 당일에 공관위원들도 알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공관위원들하고 몇 명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안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이상돈 의원이죠. 이상돈 의원 안 대표 의지에 달렸다. 사실 안 대표를 좀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정권을 주고 쭉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두 가지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선제적으로 좀 오픈을 해가지고 확 먼저 해야 돼요. 더 강할 정도로 심하다 싶을 정도. 그 두 번째는 이 당에서 지금 보면은 기사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뭔가 당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강이 안 잡힌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아까 이제 로고 무료 제작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직자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로고 무료 제작은 될 수도 없는 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2억, 3억짜리 이걸 무상으로 기부받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2억, 3억 한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20억짜리 이렇게 연결돼 오는 게 이제 관행인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당내에서도 뭐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7번을 줬고 당일에 공관위원도 모르게 7번 이름이 떡하니 올라왔다. 국민의당의 이번 공천 과정이 시간이 없었고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를 마구잡이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그 공천을 그 비례를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을 이제 비례로 앉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 비례 순번을 정할 때는 당선 안정권이라고 하는 게 박선수 의원 한 5번 정도, 정말 잘해봤자 한 6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됐으니까 7번도 그때 당선 안정권이었나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그 예전에 공천 헌금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때 액수가 너무 커서 사실은 2억 얼마가 되게 작아 보이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당 관계자들의 어떤 워딩들을 쭉 보면은 아까 그 윤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내에서 도대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쌓였으면 이렇게까지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까.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내부를 제대로 정말 추스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문제부터 해서 뭐 광고 대행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만큼 내부에서 상당히 좀 부실하게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조사를 거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올랐다면 이 리베이트 돈을 노리고 누군가 영입을 한 것은 아닌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께서는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한 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